원형의 심리학적 측면. 원형 개념에 관하여 태모 개념은 종교사에서 나온 것으로 모성, 여신, 유형의 다양한 표현들을 포괄하고 있다. 형태의 태모상은 아주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험에서는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태모의 개념은 심리학과는 일단 상관이 없다. 너무 이거 단정적인 거 아닐까요? 그래 말이에요. 태모라는 개념을 영어로는 Great Mother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 Great Mother라는 개념인데 이분은 어머니 유형 중에 좀 특수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융의 스스로의 개념을 우리가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따라가 보죠. 말할 것도 없이 그 상징은 모성 원형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태모상의 배경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조사하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모성 원형을 고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원형 개념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거의 없을 테지만 몇 가지 원칙적인 지적을 여기에 미리 제시해 두는 것은 필요할 듯하다. 이전 시대에서는 약간의 이견들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 성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상적인 것에 앞서 이념이 상위에 있다는 플라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다. 원형은 다름 아닌 고대 그리스에 이미 나타난 플라톤적 의미의 이념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약 3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헬메스 대전이라는 기록에서 신을 원형적 빛으로 표현한 것은 신이 빛이라는 현상에 앞서 존재하며 그 상위에 있는 빛의 원상이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만약 내가 철학자라면 나의 전제에 따라 플라톤의 논증을 계속 진행시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하늘 위에 어떤 곳, 어디엔가 어머니의 원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성적인 것, 이 단어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모성적인 것의 모든 현상에 앞서 존재하고 상위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 경험론자이므로 사색적인 문제들에 대한 나의 특별한 기질, 즉 나의 개인적인 관점을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자기의 성향과 관점을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별적인 의문거리를 어떻게든 자기 철학의 본질적인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만이 감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경험론자로서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에게 이념은 본질이지 이름만이 아니라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단언하고 싶을 정도다. 약 200년 이래 우리는 이념이 이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에 별로 흥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하게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플라톤식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실망스럽게도 천상적인, 다시 말해 이념의 형이상학적인 본체가 신앙과 미신의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추방되거나 측은하게도 시인에게 맡겨두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명론적 관점은 보편 개념에 관한 과거 100년간의 논쟁에서 실제론적 관점을 다시 한번 극복하였고 원상은 단어의 소리내기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한 경험주의 등장과 더불어 혹은 상당 부분 그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 경험주의의 장점은 사람들의 오성에 너무도 분명하게 떠올랐다. 그 이후로 이념은 더 이상 선언적인 것이 아닌 2차적인 것, 파생된 것이 되고 말았다. 최근 유명론이 특정한 그래서 제약된 기질상의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편 타당성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타당한 것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적인 경우란 실험적인 증명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반명제는 다음과 같다. 타당한 것은 내면에서 나온 것이면서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이 가망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구체성으로 방향을 돌린 그리스적 자연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식 이해와 결합되면서 플라톤을 넘어 늦게나마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모든 승리에는 미래에 있을 패배의 씨앗이 들어있다. 최근 들어 일종의 관점의 변화를 시사하는 징조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기할 것은 바로 칸트의 범주론인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고대적 의미의 형이상학적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플라톤적 정신의 부활을 준비한다.
만약에 인간적인 능력 밖으로 나오는 형이상학이 성립할 수 없다면 이미 인식구조의 선험성을 통하여 포착되고 제약되지 않은 경험적 방법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나온 이후 지난 150년 동안에 사고, 이성, 지성 등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여 모든 주관적 조건에서 자유로우면서 단지 논리의 영원한 법칙에만 이바지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들은 하나의 인격에 속하는 심리적 기능들이라는 통찰이 차츰 인정받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무게를 재고 세어보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정했는가라는 물음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다. 누가 보는가, 누가 듣고 누가 생각했는가 등으로 묻게 되는 것이다. 극히 미세한 과정의 관찰과 측정에서 개인 방정식으로부터 시작된 그 비판은 계속 진행되어 우리 시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경험 심리학을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지식 분야에서 재료의 선택, 조작 방법, 추리 방식, 그리고 가설과 이론의 구성에 관해 결정적인 것을 말해주는 심리학적 전제가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심지어 우리는 칸트의 개인적 인격이 그의 학설인 순수 이성 비판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적인 전제였다는 것을 믿는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철학적 성향까지도, 아니 우리의 이른바 최상의 진리도 개인적 전제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면 위협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마음의 동요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모든 창조적 자유는 빼앗겼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는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에게 있는 바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또다시 과장해서 사람들이 무제한의 심리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물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인 듯 여겨진다. 이 비판은 현대 심리학의 본질이자 근원이고 방법이다. 모든 인간 활동에는 선험성이 있다. 그것은 정신의 타고난 전의식이자 무의식이며 개인적인 구조다. 이 전의식적인 정신, 예를 들어 신생아의 정신은 좋은 조건일 때 모든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텅 빈 상태의 무가 아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가장 세련되게 정해진 전제 조건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초로 가시적인 심리적 삶이 표현되자마자 그 표현은 개인적 특성, 즉 고유한 인격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보지 않으려면 장님을 데려다 놓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이와 같은 개개의 사항 모두가 그것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부모의 병적인 소인에 대하여 유전지를 통한 유전을 가정한다. 간질을 앓는 어머니를 가진 아이가 간질을 앓는다고 해서 이것을 신기한 돌연변이로 간주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재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를 이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배울 수 없었던 동물이 나타내는 복잡한 본능 행위의 재출현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우리는 오늘날 인간이 다른 동물처럼 다른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미리 형성된 종에 따른 정신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가설에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정신은 더욱 정확한 관찰이 가리키듯이 분명히 가족적 예정 조건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인간 활동, 기능이 있으리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동물에게서 본능 행위를 하게 하는 소인이나 준비 태세가 어떤 모습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적 양식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무의식의 심리적, 정신적 소인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 그것은 내가 상이라고 말한 기능 형식임에 틀림없다. 상이란 수행되어야 할 활동의 형식일 뿐만 아니라 활동성이 발생된 전형적인 상황도 나타낸다. 이런 상들은 인간이라는 종족에 고유하다는 점에서 원초적 상들이며, 만약 그것이 생성된 것이라면 그 생성은 적어도 그 종족의 시작과 일치한다. 그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이며 인간 활동의 특수한 인간적인 형식이다. 그러한 특수한 방식은 이미 처음부터 유전질 속에 있다. 그것이 유전된 것이 아니라 각 인간에게서 새롭게 생겨난다고 가정한다면 마치 어제 저녁에 진 태양이 아침에 뜨는 태양과 다르다고 하는 원시적 견해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일 게다. 정신적인 모든 것은 미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개별적인 기능들도 그러하며, 특히 무의식적인 준비에서 직접 유래한 기능이 그렇다. 여기에 무엇보다 창조적 환상이다. 환상의 산물 속에서는 원상들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원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 물론 나의 공적이 아니다. 그 공로에 대한 칭송은 플라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 민족 심리학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원초적 사고의 출현을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은 아돌프 바스티안이다. 그 후에 디르크하임 학파 출신인 후베르트와 마우스는 환상에 고유한 범주들에 관해 언급하였다. 무의식적 사고 형태로 무의식적인 선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심지어 헤르만 우제너조차 알고 있었다. 내가 이런 발견에서 한 몫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원형들이 전통 언어 그리고 이민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다시 생겨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전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방식으로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런 확인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비록 무의식적이지만 활동적인, 즉 생생한 준비 태세, 형식들, 플라톤적인 의미의 이념들이 모든 사람의 정신에 내재한 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위를 본능적으로 미리 형성하고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나는 원형들이 내용상 결정되어 있다는 말하자면 일종의 무의식적 표상들이라는 오해를 되풀이해서 접하고 있다. 그래서 원형이 내용상이 아니라 다만 형식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그것도 제한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원초적 상이 내용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의식되어 의식적 경험의 자료들로 채워질 때라야만 증명된다. 그에 반해서 그 형식은 내가 다른 곳에서 설명하였듯이 수정의 축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축계는 그 자체가 진료적 존재를 갖추지 않은 채 모액 속에서 결정의 형성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진료적 존재는 먼저 이온들이 그 다음에 분자가 결정을 이루어나가는 방식에 비로소 나타난다. 원형은 그 자체로는 텅 빈 형식상의 요소인데 그 요소는 미리 형식을 만드는 능력으로, 즉 선천적으로 주어진 관념 형식의 가능성이다. 유전되는 것은 관념들이 아니라 형식들이며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형식상 결정된 본능에 바로 해당한다. 원형 그 자체와 존재와 마찬가지로 본능도 구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그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 형식의 특정성을 수정 형성과 관련지어 비교하는 것은 그 축을 이루는 체계가 단지 입체 기하학적 구조를 결정하지 개별 수정의 구체적인 모양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섣들정이 있다. 그 하나하나의 수정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표면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루어지거나 수정이 서로 뒤섞여 자라기 때문에 그 모양이 다양할 수 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변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고수하고 있는 축계다. 그것은 원형에서도 마찬가지다. 원형은 원칙적으로 명명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의미의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원칙적으로만 그러하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을 결코 결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모성 원형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원형만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원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쩌면 끊임없이 융이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융 스스로가 이 원형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물론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온 개념이고 어떻게 중세에도 이미 이런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이걸 어떤 심리학적으로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융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도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원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입장과 플라톤의 입장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형이상학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선언적인 인식 구조에 의해서 미리 포착되고 제약되지 않는 경험적 지식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식 구조의 선험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되는 미리 결정된 인식 구조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기 이전에 그 틀을 가지고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조금 더 현대화해서 이 원형 개념으로 잘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는 거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으면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본능 이론하고 맞물려 있는데 본능적인 어떤 행동이 있는데 어떤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는 원형이 함께 움직인다 이런 개념을 어떤 듀얼로 지금 융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본능적인 에너지가 움직일 때 본능적인 에너지가 움직일 때 이 에너지가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어떤 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 어떤 상을 이미 상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 형식만이 결정되어 있다. 이게 쉽게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죠. 원형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머니의 원형이면 어머니의 어떤 형식 인식의 원형으로서 어떤 내용 자체는 어떤 어머니일까는 결정되어 있지만 않지만 어떤 상이 어머니인지 그 큰 틀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사람에게 원형이라고 한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형이라고 어떤 원형이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원형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여러 가지 원형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상 속에서는 인간적인 상만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동물하고 함께 쉬어가는 상도 있는지 어떤 원상이 있다고 한다면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원형들이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 이해를 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것 이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발달하기 이전에 동물로서 가지고 있었던 원형은 없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 양식에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여기서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행동 양식은 이미 결정돼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인식하는 것도 이미 인식할 수 있는 기준 틀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위험해졌을 때 부모가 하는 행동이 이것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인가 아니면 동물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럼 그 원형은 동물의 원형인가 사람의 원형 사람이 가진 원형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동물도 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다 물고기 다 달라요. 아주 밑바닥에 가면은 동물하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원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 아상이라고 하는 게 원래 힌두교에서는 버마일체라고 해서 아트만 그러니까 자아와 그리고 하늘과 자아가 버마일체 하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힌두교의 인도의 고유한 개념 속에 버마일체라는 게 아주 초기부터의 어떤 이론인데 불교에서는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아트만
하는 것, 여기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그것이 항상 변하지 않는 자기의 상이라는 게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무아상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어떤 유의 세계 속에서 연기에 의해서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지만 실제 영원히 있는 어떤 상은 없다. 그리고 영원한 자기라는 게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서구 이론 속에서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는 이고하고 셀프라는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은 경우에 지금 설명을 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불교에서는 네 개의 어떤 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 기회 될 때 좀 보시면 좋겠지만 거기서 아상이라는 자기의 상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만 저도 이름만 알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상 그리고 인상 원형은 다른 그리고 중생상 그리고 수자상 이런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자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자아에 대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는 어떤 실체인가 자기는 우리가 보통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이 네 가지 상을 이것 자체가 이 네 가지 상 이것 자체가 어떤 것도 영원히 있는 것이 없다 라는 개념이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 불변 영원히 있는 자기의 자기라는 상이 없다. 그런데 이 상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우리가 보통 서구에서 얘기하는 이고나 셀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상, 인상, 이는 사람인 자를 썼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명자상. 명자상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고 아상이라는 우리의 이고에 가깝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개념들이 서로 명확히 1대1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아상이라는 인상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서의 상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제 흥미있게 보는 것은 융이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게 종에 따른 정신을 가진다. 그래서 인간은 미리 형성된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친다면 사람이라는 종, 다른 사자라는 종 이렇게 종에 따라 이게 다를 텐데 인간이라는 종에 따른 정신을 가진다. 이런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인상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고유한 상이라고 한다면 나의 개별적인 나의 상도 있지만 내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인류 공통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인상이라는 말은 어쩌면 융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형이라는 개념을 혹시 대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생상이라고 한다면 이 중생이라는 말은 사람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생명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중생은. 그렇다면 이 생명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정신 안에 있는 행동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체가 반응하는 양식, 행동하는 양식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동물과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 부분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명자상이라고 혹은 수자상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어떤 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불가에서는 이런 네 개의 상 자체가 사실은 근원적으로 가면 영원히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와 불교에서 이해하는 윤회가 다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없이 윤회가 일어난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자기 업은 있어, 업이 있어서 업에 따라서 윤회가 일어나지만 그 자기 자체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종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건 그 문제까지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네 개의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융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원형,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원형의 개념으로 우리가 대치시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융이 우리가 인간의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행동 양식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동물적인 행동 양식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원형 속에는 아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상이나 중생상이 우리 아상이라는 것과 구별되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무의식이나 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만약에 아상이라고 본다면 인상은 인류 공통의 어떤 행동 양식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보고, 중생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생명체에 공통되는 이미 타고난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있다고 하는, 이게 스피리추얼한 부분이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다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게 불교의 얘기예요. 이런 개념 자체가 이거 우리가 무국의 상태, 아무런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마음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게 진리라고 보는, 이게 도라는 개념을 동양에서 쓰고 있는데, 도라는 개념이 어떤 면에서 무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계속 서양의 얘기는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양국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것은 무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개념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 무상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상이 똑같은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다. 거기에서는 어떤 형태도 고착된 형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이라는 얘기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형식만 있지 내용은 결정된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융도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 더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융이 원형이라는 개념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동양 쪽에서는 융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렇게 어떤 원형 개념에 견줄 수 있을 만한 것을, 우리의 이고나 셀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세분해서 보고 있는 이런 걸 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융을 따라가면서 힘든 이유가 어쩌면 이렇게 다 심플하게 양극단의 뭐라고 할까요? 음과 양, 남성성과 여성성, 이렇게 단순한 대극이라는 개념, 아포지트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해소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서양식으로 이분법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 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동양의 세계는 분리문자의 세계, 문자로서 표현될 수 없고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역, 거기서는 어떤 영원한 상도 없는 상태, 그 지점을 오고 가는 것. 어떤 원리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 에너지의 세계, 그래서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가 동시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동시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서포트, 어느 한쪽이 그 다른 쪽을 버리는 게 아니고 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을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걸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융도 서양의 완전한 이분법보다는 동양의 것을 가져왔는데 그 서양과 동양의 반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저도 이분을 따라가기가. 일단은 융이 그 원형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예.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인간 존재 자체가 그 어떻게 해서 왜 존재하는가를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자체가 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보통 말하는 대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진화론적인 입장으로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생명체는 같은 데서 시작했다 하는데, 뭐 같은 데서 시작했다는 말이 뭐 진화론에서는 뭐 세포에서 시작했다고 말하지만은 종교적으로는 그 신이 창조했다 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되어 나갔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봤더니 뭐 진화론처럼 됐다거나 왜 이렇게 종이 분화됐다거나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우리 인간이 경험했거나 생명체들이 경험한 것은 어딘가 모르게 지구라고 하는 어떤 또는 우리가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공통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가 생겨나는 것도 빅뱅이라고 그러는데 그 빅뱅이 이전은 뭐냐고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애를 쓰지만은 답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답은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하고, 또 빅뱅이 딱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뭐 위치라든지 어떤 무엇이 서로 간에 그 다음 이후에 만나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뭐 우주가 이제 모양이 달라지고 그 별이 모양이 달라지고 이런 게 쭉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원형에 관한 이야기도 우주 생성의 원리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창조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창조에 나오는 물질로서는 다양하지만은 그 물질이 되기 이전에는 성경에서도 보면 무였다고 말하는 공허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 지점이 예. 지금 혼돈이다, 어떤 공이다 하는 개념이 동서양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이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서양이 가져간 게 그 성경이나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좀 동양 쪽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나름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 뒤섞여 버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은 융이 말하고 있는 원형이 뭐랄까 더 폭넓은 것을, 넓은 이야기를 서양의 어떤 약간 논리적인 좁은 사고방식으로 그걸 예. 가져갔다가 다시 또 넓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니까 이게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 되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간에 융 이야기 속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뭐 그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깊은 사변의 궁극까지 가지는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쪽에 거의 가까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때는 자연과학적인 입장을 추구하고 양자 물리학 가지고 설명을 막 어떤 물리학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가면은 또 그것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어떤 영역들하고 또 함께 만나죠. 그냥 아무튼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같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나름 어디를 향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찾아 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게 인류 공통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름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거나 어쩌면 도라고 부르거나 뭐라고 태극이라고 부르거나 무엇이라고 부르건가 안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서구 개념으로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동양에서는 그런 도나 이기이원론에서 이라고 하는 것, 이치, 원리, 이제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다고 해서 이 신의 개념이 배제된 것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동양에서도 어떤 도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결국은 신성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피오하게 신의 개념이다 아니다 이렇게 도는 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죠. 도 자체가 어떤 신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게 원래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도전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정리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융의 도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 특히 우리가 동양권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과 이 서양 것이 부딪히면서 쉽지 않아요. 이게 서로 이해를 한다는 게. 뭐 성경에도 보면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이 거기 보면은 그 로고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 예.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진리, 뭐 순수 진리 이런 것으로 해당된다면은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그걸 말씀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말씀을 또 뭐라고 또 번역하냐면 도라고 또 번역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도, 말씀, 진리. 근데 그 로고스가 그냥 무생물의 로고스가 아니라 살아있는 로고스다 이렇게 또 나오고,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 그렇고 거의 막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하는 게 처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같은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죠.